야, 너 아주 못된 년이구나. 칠순 여행비 2천만 원이 아까워서 이혼을 해? 이왕 줄 거 통 크게 쏘면 좋잖아. 내가 너희 앞날 위해 기도한 게 얼만데. 매달 생활비 50만 원을 꼬박꼬박 바치며 착한 며느리로 살았던 3년. 하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과 남편의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가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며 던진 사이다 같은 반격. 2천만 원에 인생을 걸었던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최후. 지금부터 그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새벽 6시의 공기는 차갑고 고요합니다. 남들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지영은 벌써 주방에 불을 켰죠. 졸음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지영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핸드폰에 뜬 월급 명세서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후 32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네요. 중소기업 격리사원으로 일하며 꼬박 한 달을 고생해 얻은 대가입니다. 지영은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280만 원이죠. 둘의 월급을 합치면 600만 원이나 되니 남들은 꽤 넉넉하게 산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영의 머릿속 계산기는 벌써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전세 대출 이자가 또 올랐지? 거기에 관리비랑 기본 생활비 빼고 나면 지영의 한숨이 텅 빈 주방에 낮게 깔립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시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생활비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빼고 나면 저축은커녕 당장 한 달을 버티는 것도 아슬아슬하죠. 지영은 냉장고를 열어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는 것이 지영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남편이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에 나타납니다. 지영은 멸치볶음을 통에 담으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응, 오늘 월급날이라 예산 좀 짜보느라고. 우리 이번 달에도 진짜 아껴 써야 해. 남편은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마시더니 태연하게 말하네요. 에이, 우리 지영이가 살림꾼인데 뭘 걱정해. 아, 어머니 용돈은 오늘 바로 보내드릴 거지? 어머니 어제 통화할 때 보니까 보일러 소리 난다고 걱정하시더라고. 지영의 손길이 잠시 멈춥니다. 여보, 우리 형편 알잖아. 5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남편은 지영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넘깁니다. 알지. 근데 어머니 평생 나 하나 보고 고생하셨잖아. 아버님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장사해서 나 대학까지 보내신 분이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지영은 더 이상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입버릇 같은 어머니의 고생 앞에선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영의 시어머니 김복자 여사는 올해 68입니다. 결혼 전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을 지영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복자 여사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었죠. 아이고, 우리 상훈이가 어디서 이렇게 참한 색시를 데려왔을까? 내 아들이지만 참 복도 많다. 지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내가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 그때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환영은 지영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내가 친정 엄마처럼 모실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지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국민연금 40만 원 나오는 걸로 생활하시거든. 근데 그걸로는 병원비랑 공과금 내기도 벅차시대. 우리가 한 달에 30만 원씩만 보태드리면 어떨까? 지영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로 되신 시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되는 건 당연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30만 원은 딱 석 달 만에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와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죠. 지영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시장 가기가 무섭다 얘. 고추장 한 통 사는데도 손이 떨려. 그냥 20만 원만 더 보태주면 내가 숨통이 좀 트이겠는데 가능하겠니? 지영은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서 눈치만 보던 지영은 결국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고 말았죠. 그날 이후 지영의 가계부는 매달 영원에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아침에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옆자리 동료 민주 씨가 편의점 도시락을 들고 지영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지영 씨, 또 도시락이야? 진짜 독하다 독해. 돈 모아서 빌딩이라도 세우려고 그래. 민주 씨의 농담에 지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냥 집밥이 속도 편하고 좋아서요. 에이, 거짓말 마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구두 굽 달았는데도 그냥 신더만. 민주 씨가 지영의 눈치를 살피더니 슬쩍 묻습니다. 혹시 아직도 시어머니한테 용돈 드려? 지영이 밥을 한술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민주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뭐, 50만 원? 요즘 세상에 50만 원씩이나 드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럼 지영 씨 친정 엄마한테는? 지영은 순간 밥이 목에 걸린 듯 멈칫했습니다. 물기 어린 눈을 숨기려 고개를 푹 숙였죠. 친정엔 명절이나 생신 때만 조금 챙겨드려요. 보통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보낼 때도 있고 못 보낼 때도 많고요. 민주 씨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내 친정 엄마는 시장에서 힘들게 반찬 장사하시잖아. 남편은 어머니 고생한 것만 귀하고 너희 엄마 고생한 건 안 보인대? 민주 씨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지영의 엄마는 지금도 무릎이 부어오른 채 시장 골목에서 반찬을 팔고 계십니다. 딸이 시댁 눈치 보며 사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죠. 지영아, 나는 돈 필요 없다. 너희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네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해. 엄마의 그 깊은 마음을 알기에 지영은 더더욱 괴로웠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겐 10만 원도 벌벌 떨면서 시댁엔 50만 원을 꼬박꼬박 바치는 현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지영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맥주캔을 따고 있었죠. 여보, 이제 와. 배고픈데 저녁 뭐 먹어?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히 지영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조차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색을 내곤 했죠. 지영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남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깔깔거리며 통화를 합니다. 어머니, 그랬어요? 아유, 그럼요. 제가 누구 아들인데.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지영이도 동의했어요. 방 밖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활기찬 목소리가 지영의 귀에는 너무나 낯설게 들립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다정함이 오직 시어머니만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지영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피곤이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입니다. 저녁 식사 내내 남편은 시어머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무릎이 더 안 좋으시대.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온천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텐데. 지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달 카드값 많이 나온 거 알지? 생활비 50만 원 드리는 것도 사실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야.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십니다. 또 그 소리야? 지영아,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는 남은 인생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 너 자꾸 이러면 내가 어머니 볼 면목이 없잖아.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지영은 입을 닫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이라는 그 마법 같은 단어에 지영은 3년을 속아왔습니다. 밤 11시 지영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하고 시어머니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보내는 금액 50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립니다.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영의 잔고가 표시됩니다. 47만 3천 원. 다음 월급날까지는 정확히 2주가 남았습니다. 이 돈으로 보름 동안의 식비, 교통비, 각종 잡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영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린 50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용돈일지 모르지만 지영에게는 뼈를 깎는 희생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지영의 입술 사이로 힘없는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어둠 속으로 흩어집니다. 지영은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지영의 밤은 그렇게 무겁게 저물어갑니다. 동네 경로당의 오후는 화투패가 부딪히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지영의 시어머니 복자 여사는 그 중심에서 기세등등하게 앉아있죠. 옆에 앉은 박 여사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한숨을 내쉽니다. 아유 복자야. 너는 참 며느리 복이 넘쳐나서 좋겠다. 우리 집 며느리는 한 달에 용돈 20만 원 보내는 것도 얼굴을 찌푸려. 돈 보낼 때마다 무슨 큰일이라도 치르는 것 같다니까. 그 말을 들은 복자 여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화투패를 툭 내던집니다. 에이, 겨우 20만 원 가지고 뭘 그래?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잖아.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그게 뭐 대수겠어? 사실 지영이가 더 주겠다는 걸 내가 겨우 말려서 사양하는 거야. 복자 여사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옵니다. 지영은 대기업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의 격리 사원일 뿐이죠. 매달 50만 원을 만들기 위해 지영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시어머니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워주는 도구일 뿐이죠. 시간은 흘러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명절 전부터 시어머니가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올해는 조상님들 차례상을 좀 제대로 차려보자꾸나. 그 아래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식재료 목록은 가관이었죠. 최상급 한우 등심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전복, 이름난 곳에 과일 세트까지. 대충 계산해봐도 장바구니 금액이 8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식재료를 조금만 줄여보면 어떨까요? 저희 이번 달에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서 조금 빠듯하거든요. 그 순간 복자 여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조상님 밥을 깎겠다는 소리니?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맞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 가지고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지영은 당황해서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못 들은 척 침묵할 뿐이었죠. 지영의 가슴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명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지영아, 나 무릎 주사 맞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 나야 돈이 어디 있니? 네가 이번 달만 좀 챙겨줘라. 그 이번 달은 매달 반복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활비 50만 원에 병원비와 약값 3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죠. 지영은 텅 빈 통장을 보며 남편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병원비까지 매달 30만 원씩 더 나가는 건 무리야. 어머니 국민연금 나오시는 거 있잖아. 그걸로 병원비 정도는 쓰시게 하면 안 될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아픈데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가 너한테 뭘 얼마나 바랬다고 그래? 너 진짜 사람 맞니?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은 당연한 것이고 시어머니의 고통은 오직 지영의 희생으로만 씻어야 한다는 논리였죠. 어느 날 저녁 퇴근하는 지영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죠. 지영아, 나 방금 홈쇼핑에서 안마의자 하나 주문했다. 280만 원이라는데 할부로 하면 한 달에 얼마 안 한대. 내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이번 달 카드값 나올 때 네가 좀 내줘라. 지영은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핸드폰을 쥔 지영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28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하얗게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걸 사시면 어떡해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니? 내가 평생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안마의자 하나 못 쓰니? 너 참 속 좁다 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영은 차가운 가로등 아래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지영은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몹시 피곤해 보였죠. 지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엄마, 요즘 장사는 괜찮아? 몸은 좀 어때? 응,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마. 너는 밥 잘 먹고 다니니? 시어머니는 잘 계시고? 지영은 목 끝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겨우 삼켰습니다. 응, 나 잘 먹고 잘 지내. 어머니도 잘 계셔. 짧은 통화를 끝내고 지영은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칠순이 내년인데 지영의 수중에는 엄마를 위해 쓸 돈이 단돈 10만 원도 없었죠. 시댁에 쏟아붓는 돈의 절반만이라도 엄마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괴감이 지영의 온몸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금전적인 부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지영의 숨을 조였죠. 오늘 저녁에 나물 좀 무쳐서 가져오너라. 이번 주말에는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 대청소하러 와라. 지영이 회사 업무가 바빠서 못 간다고 답장을 보내면 어김없이 남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지영을 압박했죠. 여보,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잖아. 주말에 잠깐만 들렀다 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니 혼자 계셔서 적적하신 거 뻔히 알면서. 결국 지영은 쉬어야 할 주말조차 시댁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지영의 시간과 감정은 조금씩 시어머니의 소유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지영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중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매달 입금한 생활비 50만 원. 명절마다 추가로 들어간 식재료비와 용돈.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최근에 산 안마의자 할부금까지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가는 숫자를 바라보는 지영의 눈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기록된 총액은 지영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은 이 파일을 조용히 저장하고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영은 잘 알고 있었죠. 며칠 뒤 남편이 거실에서 웃으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네, 지영이도 좋아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남편이 지영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경로당 친구들한테 자랑 엄청 하셨대. 우리 며느리가 280만 원짜리 안마의자도 사줬다고. 역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고 친구들이 난리라네. 남편은 지영이 뿌듯해할 것이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지영의 표정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지영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시어머니의 허세와 남편의 안일함. 그 사이에서 지영의 마음은 마지막 끈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는 TV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을 딱 2달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라면 집에서 밀린 잠을 보충했을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가족회의를 할 게 있으니 무조건 다 모여라며 지영의 부부를 호출했죠. 도착한 시어머니의 집 거실에는 이미 낯익은 얼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인 작은 어머니와 큰언니까지 모여 있었죠. 평소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친척들까지 모인 광경을 보자 지영은 심장 끝이 서늘해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 지영아 이제 오니? 얼른 앉아라. 오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복자 여사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복자 여사는 테이블 중앙에 화려한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한 여행사의 유럽 크루즈 여행 팸플릿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내 칠순 여행 코스란다. 바르셀로나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랑 그리스까지 도는 12일짜리야. 이 크루즈 안에서 먹고 자고 공연도 보고 아주 호강을 한다더구나. 팸플릿 속에 푸른 지중해와 호화로운 유람선 사진이 지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시선이 머문 곳은 가장 하단에 적힌 금액이었죠. 1인당 250만 원. 지영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자신까지 3명이라면 750만 원이겠죠. 물론 그것도 지금 형편에는 벅찬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자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영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 언니랑 동생 그리고 조카들 3명까지 다 같이 갈 거다. 나만 호강하면 무슨 재미니?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내 체면 좀 세워야지. 총 8명이니까 경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 지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2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복자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왕 줄 거면 통 크게 쏘는 게 좋잖아. 내가 평생 고생만 하느라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 내 칠순인데 며느리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희 앞날을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말이야. 지영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재 지영과 남편의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은 1,200만 원 남짓이었죠. 그마저도 내년 전세 만기 때 보증금 올려줄 것을 대비해 단 한 푼도 손 떼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요.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나가는 이자와 생활비 50만 원을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폭력이었습니다. 지영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남편도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반대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영아. 어머니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우리가 효도하자. 부족한 돈은 내 마이너스 통장 좀 쓰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무책임한 말에 지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상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모자가 말을 맞추고 지영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통보하는 자리였죠. 옆에 앉아있던 작은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며 지영의 팔을 쓸어내립니다. 맞아, 지영아. 우리 언니가 혼자 몸으로 상훈이 키우느라 얼마나 눈물바람이었는데. 조카 며느리 되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드려야 도리지. 큰이모도 가세하며 한마디 거듭니다. 그래, 우리 복자가 젊어서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신발 한 켤레 제대로 못 샀어. 효도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나중에 돌아가시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니? 지영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이들은 지영을 한 명의 가족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허세를 채워줄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저희 형편에 2천만 원은 무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서 여행을 가는 건 나중에 저희 살림이 너무 힘들어져요. 유럽 대신에 국내로 좀 더 좋은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제주도나 강원도 쪽에 아주 좋은 호텔로 제가 모실게요. 지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복자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팸플릿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뭐, 국내, 내가 무슨 제주도나 가고 싶어하는 동네 할머니인 줄 아니? 칠순이 내 인생에 2번 오니, 3번 오니? 옆집 방 여사는 며느리가 알아서 하와이 보내줬다는데 너는 시어머니가 가고 싶다고 말을 해야 겨우 국내 타령이야? 어디서 이렇게 못된 신보를 가졌어? 복자 여사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지영은 수치심과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죠. 남편은 지영의 편을 들기는커녕 지영의 팔을 잡아 끌며 소곤거렸습니다. 야, 여기서 이러지 마.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남편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지영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은 짜증 섞인 투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 아까 친척들 다 있는데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어야 했어? 어머니 체면이 뭐가 돼? 2천만 원 우리가 대출 좀 알아보고 하면 만들 수 있잖아. 지영이 기가 막혀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지금 전세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몰라. 거기에 당신 어머니 생활비 50만 원씩 드리는 것 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2천만 원을 빌리자고? 그 빚은 누가 갚는데? 당신이 투잡이라도 뛸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담배를 찾아 베란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어둠 속에서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행사 연락처 보낸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하며 버튼을 눌렀죠.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지만 지영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지영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아무런 고민도 없다는 듯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지영의 심장을 긁어대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입력하기 시작했죠. 협의 이혼 절차. 화면에 뜬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지영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3년간의 헌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화면을 끄지 못한 채 밤이 새도록 천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지영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 한 방울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점심시간의 도심은 활기가 넘치지만 지영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영이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법률 상담센터였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는 글자를 보고 들어선 사무실 안은 차갑고 정적이 흘렀죠. 지영은 변호사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된 전세 대출인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영은 변호사의 답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한참을 듣던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정 내에서 폭언이나 가정폭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지영은 순간 펜을 멈추고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제적 학대요? 그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인가요? 변호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배우자나 시댁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지속하거나 생활비를 독점하고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설명을 듣는 지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내해온 일들이 학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 지영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영의 일상은 시어머니 복자 여사의 폭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지영에게 지옥과도 같았죠. 월요일 아침부터 복자 여사의 전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아, 여행사에서 연락 왔는데 예약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더라. 이번 주 안으로 500만 원만 먼저 보내줘라. 지영이 대답을 피하자 화요일에는 비교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내 친구 박 여사 며느리는 이번 칠순에 시어머니 하와이 보내드렸다더라. 너는 대기업 다니면서 그것도 하나 못하니?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못 들였나 보다. 수요일에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지영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며칠째 밥도 못 드시고 계신데 네가 돈 가지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러시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목요일에는 복자 여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처량해졌습니다. 내가 아파서 죽으면 그때 후회할 거니? 나 살아있을 때 잘해라. 나중에 제사상 잘 차려봐야 소용없다. 그리고 금요일 사건은 기어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퇴근을 위해 회사 로비로 내려온 지영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복자 여사가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복자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영아,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니? 순간 지영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굴욕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영은 급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회사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지영의 항의에 복자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길거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남들 다 가는 칠순 여행 한번 가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죄니?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지영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가시죠. 지영은 겨우 시어머니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며 태연한 표정이었죠. 지영은 TV를 끄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하자. 나 지난 3년 동안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드리고 병원비 내고 지금까지 드린 돈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돼. 이번에 2천만 원을 또 대출받아서 쓰면 우리 전세 만기 때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당신,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 순 없어? 딱 한 번만 나를 선택해주면 안 돼? 지영의 간절한 호소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지영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야. 어머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는 젊으니까 돈은 또 열심히 벌면 돼. 근데 어머니 칠수는 다시 안 오잖아. 안 그래? 남편의 목소리에는 지영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단 1%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죠.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눈앞이 맑았습니다. 이미 흘릴 눈물은 지난 일주일 동안 다 말라버린 모양입니다. 지영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온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1,200만 원. 이것만큼은 저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지영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법원에 가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오는 거야. 지영은 침착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열어 숨겨두었던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은 기록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복자 여사의 막말과 무리한 요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12건,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하는 카카오톡 캡처본 47장,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입금했던 36건의 이체 내역서까지. 지영이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해둔 총합계 금액은 2,34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로 환산된 자신의 희생을 바라보며 지영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증거 수집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일만 남았을 뿐이죠. 퇴근길 지영은 버스에 몸을 싣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지영아. 밥은 먹었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엄마의 걱정 어린 물음에 지영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지영은 엄마가 걱정할까봐 애써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화려한 여행사 광고판이 스쳐 지나갑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유럽 크루즈 여행 사진이 보였죠.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의 푸른 바다보다 지금 지영의 눈앞에 놓인 현실이 훨씬 더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지영의 긴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지영을 불러앉혔죠. 지영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아무리 칠순이라도 너희 형편의 유럽 크루즈는 조금 무리일 것 같더구나.
지영은 내심 시어머니가 포기한 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지영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죠. 그래서 여행은 관두고 대신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잔치를 크게 하자꾸나. 대관료랑 뷔페, 떡이랑 답례품까지 다 해서 한 800만 원이면 된다더라.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아쉬우니까 동남아 여행이나 한번 보내다오. 비행기 값에서 한 500만 원만 더 보태면 되겠지? 유럽 가려던 돈에서 700만 원이나 깎아준 거니까 너도 이 정도면 만족하지? 결국 합쳐서 1,300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나 1,300만 원이나 지영에게는 똑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죠. 복자 여사는 이것을 양보라고 부르며 지영의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잔치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 복자 여사의 집 거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못 보던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의 절친인 박 여사까지 그 자리에 합석해 있었던 겁니다. 분명 지영을 압박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복자 여사의 치밀한 의도였죠.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복자 여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지영아, 잔치 비용은 다 정리했니? 호텔은 어디로 예약할 거야? 박 여사가 자기 며느리는 특급 호텔에서 했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말이다. 나도 기 좀 펴게 얼른 말해보렴. 남편 역시 옆에서 거들며 지영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여보, 어머니 기다리시잖아. 아까 말한 그 호텔로 예약 다 끝낸 거지?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아무런 표정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죠.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거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자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봉투를 바라보았고 박 여사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죠. 지영은 떨림 없는 손길로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 맨 윗부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 글자를 확인한 순간 따뜻했던 거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은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사인해.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와 지영을 번갈아 보았죠. 이게 뭐야? 지영아,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칠순잔치하기 싫어서 지금 쉬하는 거야? 남편의 물음에 지영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나 지금 아주 진심이야. 그 말을 들은 복자 여사가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돈 2천만 원이 아까워서 이혼을 하겠다고? 너 아주 못된 년이구나. 세상 천지의 시어머니 칠순 여행 안 보내주려고 이혼 서류 내미는 년이 어디 있어. 복자 여사의 폭언이 쏟아졌지만 지영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네, 어머니. 저 아주 못된 년 할게요. 지난 3년 동안 착한 며느리 노릇하느라 제가 제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어머니는 모르시죠?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엑셀 파일을 열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이게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집에 쏟아부은 돈들의 기록이에요. 지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항목을 하나하나 읊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인 생활비 50만 원씩 36개월, 총 1,800만 원입니다. 명절 때마다 들인 추가 비용이 320만 원이고요. 어머니 무릎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낸 병원비가 180만 원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안마의자, 제가 280만 원 할부로 다 갚아드렸죠.
기타 잡비까지 합치면 제가 3년 동안 어머니께 드린 돈만 2,340만 원이에요.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구체적인 액수에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갈수록 단단해졌죠. 어머니, 저는 3년간 2,340만 원을 드렸어요. 이 돈이면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시던 유럽 크루즈 여행, 혼자서 2번은 다녀오셨을 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동안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하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더 내놓으라고만 하셨죠. 복자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들 키워준 공이 있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 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지영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어머니, 법적으로 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를 향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드린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그 마음을 당연한 권리처럼 짓밟으셨죠. 상우는 패닉 상태에 빠져 지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일단 이거 치우고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응? 남편은 이 상황만 모면하면 예전처럼 지영을 달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어? 당신 그 집이 누구 명의인지 잊었나 본데. 전세 대출금 2억, 그거 내 신용으로 받은 내 명의야.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짐 싸서 나가야 하는 거라고. 이 집에서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누렸던 안락함, 이제 다 끝이야.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박 여사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복자야, 나 이만 가볼게.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혼 선언을 당한 복자 여사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박 여사가 도망치듯 나가자 복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구나. 지영은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톡톡 건드렸죠. 일주일 드릴게요. 사인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어요. 안 하시면 소송으로 갈 거고 그때는 이 엑셀 파일이 아주 좋은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오늘부터 당신들과 남남입니다. 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지영의 뒷모습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죠. 등 뒤에서 복자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3년간의 지옥 같았던 며느리 연기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어제의 소동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지영의 일상은 너무나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지영과는 반대로 시어머니 복자 여사와 남편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비명을 질러댔죠. 시어머니는 지영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제는 전략을 바꿔 지영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딸 교육을 시켰길래 시어머니 칠순을 앞둔 며느리가 이혼 서류를 내밀어요? 돈 2천만 원이 아까워서 시댁을 풍비박산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지영이 데려다가 정신 차리게 하세요.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두고 보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반찬을 팔던 지영의 엄마는 난데없는 불호령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도 딸이 시댁 눈치를 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혼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니? 방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영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지난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어머니한테 용돈 드렸어. 내 월급에서 꼬박꼬박 단 한 달도 안 빼놓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당연한 줄 아셔. 이번엔 유럽 크루즈 여행 가겠다고 2천만 원을 내놓으라는데 남편은 대출이라도 받으래. 엄마, 나 엄마 칠순 때 10만 원도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보내줬잖아. 나 그게 너무 죄송해서,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더는 못 버티겠어.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엄마는 네가 시댁에서 이쁨 받고 행복하게만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딸이 그렇게 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지영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코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도어락을 열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어제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질 뻔하셨어. 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니? 어머니 칠순인데 좀 좋게 넘어가면 안 돼? 지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으면 당신이 옆에서 잘 보살펴드려. 앞으로 당신 월급으로 생활비 50만 원도 꼬박꼬박 드리고.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월급으로 그걸 어떻게 다 해? 내 월급 280만 원에서 대출 이자 내고 내 용돈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너는 그래도 나보다 돈도 더 벌고 여유가 있잖아. 지영은 헛웃음을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바로 그거야. 당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무게를 당신은 3년 동안 나한테만 떠넘겼던 거야. 내 희생은 당연하고 당신 돈은 귀해. 그걸 왜 나한테만 요구하는 건데? 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영이 이 결혼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일말의 기대였습니다. 여보, 딱 한 번만 물어볼게. 지금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 제 아내한테 그동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생활비는 내 월급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 이혼 안 할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 남편은 지영의 제안에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아들 하나 보고 사신 분인데 내가 그런 소리를 하면 어머니 가슴은 무너지라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당신 대답 충분히 들었어. 지영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복자 여사는 동네를 돌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부터 시작해 평소 알고 지낸 동네 친구들, 심지어 동네 슈퍼주인에게까지 찾아갔죠. 복자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몰라요. 내가 그 며느리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돈 몇 푼이 아까워서 시어머니 칠순도 안 차려주고 이혼하겠다고 서류를 던지네요. 내가 늙어서 기운 없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지영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무서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인데 너무했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영을 악랄한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어머니의 말에 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이 여사였습니다. 지영 씨, 나 복자 친구 이길순이야. 복자가 지금 동네방네 다니면서 지영 씨 험담을 하고 다녀서 내 마음이 안 좋네. 근데 나도 며느리 키워봐서 알아. 복자가 그동안 지영 씨한테 매달 얼마씩 받았는지,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나는 다 들었어. 복자가 좀 심했어. 지영 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뜻밖의 위로에 지영의 눈에서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최측근조차 지영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영에게는 큰 구원이었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영은 거실 테이블에 홀로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남편의 서명란이 비어있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지영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앉아 또렷하게 서명을 남겼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는 지영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이제는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 되기로 했으니까. 지영의 나지막한 독백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봉투에 담으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선언한 지 어느덧 닷새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복자 여사는 여전히 온 동네를 안방처럼 드나들며 피해자 행세를 멈추지 않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한테 돈 몇 푼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어. 복자 여사의 곡소리는 경로당과 시장통을 가로지르며 지영을 천하의 못된 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매일같이 지영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하지만 지영은 굳게 닫힌 문처럼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이미 다음 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영은 며칠 전 자신에게 위로의 전화를 건넸던 시어머니의 친구 이 여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바쁘시지 않으면 저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이길순 여사는 흔쾌히 지영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죠.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과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시어머니가 동네에 뭐라고 말씀하고 다니시는지 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영은 3년 동안 기록해온 이체 내역과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복자 여사가 보낸 돈 더 보내라, 독하다는 식의 폭언이 담긴 캡처본들이 이 여사의 눈앞에 펼쳐졌죠. 여기에 28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지영이 대신 갚아온 영수증까지 더해졌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이 여사의 표정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복자가 정말 이 정도였어? 나한테는 매달 생활비로 겨우 20만 원밖에 안 준다고 매일 투덜댔는데 며느리가 돈 아까워서 벌벌 떤다고 동네방네 욕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지영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20만 원이요? 네 어머님, 여기 이체 내역 보세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달 50만 원씩 입금했어요. 거기에 병원비랑 명절 비용은 따로 다 챙겨드렸고요. 이 여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50만 원이나 꼬박꼬박 받았으면서 지영 씨 정말 속상했겠다. 이건 명백히 복자가 잘못한 거야.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녀. 이 여사는 본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장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지영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 여사는 참아왔던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죠. 그녀는 시어머니와 경로당 친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며느리 쪽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사실이 많이 다르네요. 3년 동안 받은 돈만 계산해도 2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받을 거 다 받고도 칠순이라고 유럽 크루즈 여행까지 더 달라고 고집을 피웠다니. 순식간에 단톡방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조용하던 경로당 친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박 여사였습니다. 뭐라고? 50만 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흉이란 흉은 다 보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옆에 있던 김 여사도 가세했습니다. 2천만 원 넘게 받아 챙기고도 유럽 여행을 더 달라고 했다고? 복자야, 그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편만 들었네. 당황한 복자 여사가 단톡방에서 해명을 하려 애썼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며느리가 대기업 다녀서 그 정도는 껌값이라. 하지만 변명을 하면 할수록 거짓말의 구멍은 더 크게 벌어질 뿐이었죠. 시어머니가 쌓아온 허세의 성벽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이 여사가 알게 된 진실은 경로당을 넘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더니 실은 중소기업 격리라며 박봉 쪽에서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나 줬는데 그걸 20만 원이라고 속이고 다녔대. 칠순 잔치 안 해준다고 난리치더니 며느리가 800만 원짜리 호텔 잔치 제안한 건 쏙 빼놓았더라. 유럽 크루즈 아니면 안 간다고 떼쓰다가 이 사달이 난 거라는데 정말 무섭다 무서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위를 위해 했던 거짓말들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것이죠. 격분한 시어머니 복자 여사가 이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쳤습니다. 네가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만들어. 친구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복자야, 네가 먼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이야기만 떠들고 다녔잖아. 네가 한 말 때문에 멀쩡한 며느리가 동네 망신을 다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내 이야기만 진실이고 며느리 입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너 진짜 반성 좀 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여사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함께해온 가장 친한 친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 상훈도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남편이 넌지시 이혼 고민을 털어놓았죠.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서류를 던졌어. 어머니 칠순 여행비 좀 해달라고 했다고 저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의 기대와는 달리 이야기를 들은 동료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야, 내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씩 드렸다고? 그걸 3년 동안 한 달도 안 빼놓고? 요즘 세상에 그런 아내가 어디 있냐? 그런 귀한 사람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여행비 대출 받으라고 압박을 해?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가 아내였어도 이혼 서류 던졌다. 동료의 날카로운 일침에 남편은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아내의 헌신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남편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회사에서 법률 상담 변호사에게 최종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협의 이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판 이혼으로 즉시 전환할 준비를 마쳤죠.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고 전세 대출명의 관련 서류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네요. 지영은 전송 버튼을 누르며 차분하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해질녘 시어머니 복자 여사는 텅 빈 경로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화투 모임에 오라는 전화도 반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핸드폰을 열어보았지만 활발했던 단톡방은 죽은 듯 조용했죠. 새로 올라온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어둠처럼 경로당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막연한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유럽 크루즈를 꿈꾸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외롭게 지키고 있던 거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선포한 지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 청사 건물을 걸어 나왔죠. 방금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끝까지 버티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영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 이혼 절차도 꼼꼼하게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그동안의 이체 내역과 녹취록을 보니 정황이 뚜렷해요. 본인의 소득을 가로채다시피 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 것은 경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변호사의 그 한마디는 지영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3년의 세월이 그저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라 명백한 잘못이자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지영은 법원을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 복자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이어온 질긴 인연의 끈을 자르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부터 생활비 입금을 중단합니다. 법적으로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 의무는 없으며 이후 생활비 문제는 아드님과 상의해 주세요. 문자를 전송하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자 여사였습니다. 지영은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고 울리는 전화를 차분히 지켜보았죠.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매달 주던 돈을 갑자기 끊으면 나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아주 못된 년이구나. 내가 굶어 죽어도 너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년이지?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천벌을 받을 거다. 지영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쏟아지는 폭언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문자들은 이제 지영의 승소를 위한 완벽한 증거 자료가 되어 차곡차곡 저장되었죠. 지영이 생활비를 끊자마자 그 불똥은 고스란히 남편에게 튀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곧장 아들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훈아, 내 마누라가 미쳤나 보다. 생활비를 딱 끊어버렸어. 당장 이번 달 관리비랑 쌀값은 어쩔 거니? 너라도 당장 50만 원 보내라. 남편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요구에 뒷머리를 극적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세후 280만 원이죠. 지금까지는 지영의 월급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내고 식비와 잡비를 해결하며 시어머니의 용돈 50만 원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월급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떼고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 생활비를 빼고 나니 통장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남편은 처음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제 월급으로 50만 원을 보내는 건 도저히 안 돼요. 지금 제 용돈도 줄여야 할 판이라니까요.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매달 50만 원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입을 아끼고 낡은 구두를 고쳐 신으며 버텼는지 말이죠. 그가 당연한 효도라고 치부했던 그 돈의 무게가 이제야 그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퇴근한 남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읽어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하자 금세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을 비워달라고? 응, 정식 통보야. 이 집 전세 대출 내 명의로 된 거고 내 신용으로 받은 거야. 이혼 절차 시작됐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 없어.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짐 정리해서 나가줘.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길바닥으로 내쫓아?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지영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집으로 가면 되잖아. 거기 당신 방 아직 그대로 있잖아. 남편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명의로는 지금 당장 원룸 하나 얻을 보증금조차 없었죠. 결국 그는 짐가방을 싸서 어머니의 좁은 아파트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복자 여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칠순 당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크루즈도 호텔 연회장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크게 쏜다며 자랑을 늘어놓았던 복자 여사의 체면은 이미 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까지 뚫고 들어갔죠. 잔치는 열리지 않았고 동네에는 며느리가 이혼 서류 던지고 도망갔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결국 복자 여사는 동생인 작은 시어머니와 조카 몇 명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죠. 식탁 위에는 초라한 미역국 한 그릇과 시장에서 사온 저렴한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큰언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유럽 크루즈를 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자 언니마저도 동생의 칠순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유럽 여행에 공짜로 끼어가려 지영을 압박했던 친척들의 본 모습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나도 요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오래 못 있겠네. 여행도 취소됐는데 뭐 다음에 조용히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렇게 당당하게 효도를 외치던 조카들도 핑계를 대며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이모, 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복자 여사는 텅 빈 거실을 보며 허망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돈이 있고 허세를 부릴 수 있을 때만 곁을 지키던 사람들이 실속이 없어지자마자 차갑게 등을 돌린 것이죠. 자신이 평생 일궈온 인간관계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 복자 여사는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어두운 밤, 복자 여사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정적 속에서 그녀는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꺼냈죠. 앨범 속에는 상훈이 아장아장 걷던 시절의 사진과 젊은 날 남편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극간 여행이었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대접받고 싶었던 건가? 잠시 후회의 감정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 칠순에 어떻게 이래? 지가 좀 참으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정말 독한 년이야. 복자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완벽하게 깨닫지 못한 채 지영을 원망하는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 상우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시어머니 집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신혼집이었던 넓은 거실 대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 앉아 있으니 비참함이 밀려왔죠. 그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지영의 연락처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는 없었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지영의 프로필 사진 속에는 3년 전 결혼식 날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환했던 미소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비웃음처럼 느껴져 상우는 핸드폰을 덮고 어둠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경고했던 그들의 세계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밤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죠. 지영은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시각인 오전 10시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울려댔을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가 없는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아침은 뭐 해 먹니? 빨리 와서 거실 바닥 좀 닦아라. 환청처럼 들리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 대신 방 안에는 고요한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크게 켜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지영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았죠. 아, 정말 좋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맞이하는 이 평범한 아침이 지영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주방으로 가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새로운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있을 친정 엄마의 칠순을 위해 새로 만든 적금 통장이었죠. 매달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치던 그 50만 원을 이제는 온전히 엄마를 위해 넣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첫 입금 내역을 보며 지영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를 켜고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화려한 5성급 호텔이나 크루즈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엄마가 평소 좋아하던 감귤밭이 넓게 펼쳐진 소박하고 고즈넉한 펜션을 골랐습니다. 엄마가 여기 가면 정말 좋아하시겠지? 가서 엄마가 좋아하는 회랑 흑돼지도 실컷 사드려야지. 지영은 맛집과 코스를 하나하나 메모하며 처음으로 돈을 쓰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지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는 소비. 그것이 지영의 마음을 이토록 설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면 지영은 이제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지영의 엄마는 여전히 꿋꿋하게 반찬을 팔고 계셨죠. 지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 옆에 나란히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이 멸치볶음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영의 싹싹한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단골 칼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앞에 두고 엄마가 지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지영아, 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전에는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야 우리 딸 얼굴 같네. 엄마의 다정한 말에 지영은 젓가락을 든 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 엄마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지영은 목이 메어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번 엄마 칠순 때 나 시댁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대접했잖아. 그게 계속 가슴에 걸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 엄마는 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것. 밥은 무슨. 네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게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부터 잘 챙겨. 알았지? 엄마의 그 한마디에 지영은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만의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근처 요가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죠. 몸을 비틀고 숨을 깊게 내뱉을 때마다 몸 안에 쌓였던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래전 사두고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던 책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주말 저녁에는 대학 시절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죠. 야, 지영아. 너 진짜 분위기 달라졌다. 예전에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꼭 대학 때 너로 돌아온 것 같아. 친구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지영은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진짜 지영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찾아오자 회사 업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항상 피곤에 찌들어 실수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영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회사 재무 구조를 분석한 리포트를 자발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평소 묵묵히 일만 하던 지영의 돌발적인 행동에 상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 씨, 이런 분석 역량이 있었어? 내용이 아주 날카롭고 좋은데. 그동안 너무 조용히만 있어서 내가 몰랐나 보네. 상사의 극찬과 함께 회사 내에서는 지영의 승진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의 친구였던 이 여사에게서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영 씨,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이길순 여사는 지영의 목소리가 밝아진 것을 반기며 동네 소식을 몇 가지 전해주었죠. 그 복자 말이야. 요즘 경로당에도 잘 안 나와.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자존심 상해서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더라. 그리고 상훈이는 직장 끝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작했대. 지영은 그 소식들을 아주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 때문에 힘들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들은 지영에게 복수의 통쾌함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제 본 뉴스 단신처럼 자신과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일상일 뿐이었죠.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지영은 정중하게 전화를 끊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남편 상우는 어머니의 집에서 고단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반겨주는 아내 대신 날선 잔소리를 퍼붓는 어머니가 있었죠. 상훈아, 국이 이게 뭐니? 싱거워서 못 먹겠다. 너는 왜 빨래를 제때제때 안 해놓니? 집안꼴이 이게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잡아서 이 고생을 시켜? 어머니의 끊임없는 한탄과 요구 속에서 상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매달 어머니에게 드려야 하는 생활비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알바까지 뛰느라 상훈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건넨 캔맥주를 마시며 상훈은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가 다 해줬던 건데 내가 진짜 바보였나?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영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영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정이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과를 받아주고 돌아간다면 시어머니는 다시 기세등등해질 것이고 남편은 또다시 어머니 뒤로 숨어 지영을 방패막이 삼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영은 조용히 문자창을 닫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겠지만 지영은 답장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단지에 있는 작은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화사한 프리지아와 장미들이 지영을 유혹하는 것 같았죠. 지영은 안으로 들어가 생명력이 느껴지는 초록색 잎의 화분 하나를 골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영은 창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도 예쁜 꽃을 놓아주자. 지영의 혼잣말이 따뜻한 거실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석양빛이 거실 안쪽까지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지영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영은 이제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선언하고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이혼 숙려 기간이 마침내 끝이 났죠. 지영과 남편은 다시 한번 법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남편은 결국 지영이 내민 이혼 서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남편에게는 더 이상 지영을 붙잡을 명분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안 두 사람은 판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 분 정말 이혼 의사가 확고합니까? 지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확고합니다. 그 대답에는 지난 3년간의 응어리를 털어내는 듯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며 지영의 옆얼굴을 훔쳐보았죠. 하지만 지영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을 뿐 남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뗐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판사의 의사 확인이 끝나고 두 사람의 법적 부부관계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지영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뒤따라오던 남편이 지영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우리 마지막인데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영은 남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아니요, 상훈 씨. 우리 사이에 이제 같이 먹을 밥은 없는 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상훈 씨, 부디 건강하세요. 그것이 지영이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지영은 미련 없이 뒤돌아 주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멀어지는 지영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으니 회사 일도 술술 풀렸죠. 지영은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퍼부었던 돈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저축하기 시작하자 통장 잔고는 처음으로 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영은 퇴근길에 친정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품 안에는 내년에 있을 엄마의 칠순을 위해 미리 준비한 제주도 여행 티켓이 들어 있었죠. 엄마, 이거 봐. 지영이 내민 봉투를 열어본 엄마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랑 펜션 예약권이야. 엄마, 우리 제주도 가자. 엄마가 맨날 TV에서 제주도 나올 때마다 가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는 티켓을 들여다보다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귀한 돈을 너 사느라 힘들 텐데 이걸 왜? 지영은 엄마를 꽉 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안 아까워, 엄마. 나 이제 돈 많아. 엄마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유일한 목표야. 모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복자 여사의 삶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여전히 아들 상훈과 함께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며느리가 보내주던 50만 원의 풍요로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상훈의 빠듯한 월급으로는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죠. 복자 여사는 이제 50만 원 용돈은커녕 반찬값 1,000원 한 장에도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영에게 했던 거짓말과 무리한 요구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난 탓이었죠. 복자네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이혼 서류를 던졌겠어. 있을 때 잘하지, 저러니 아들 앞길까지 막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따르자 복자 여사는 이제 경로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자 여사는 홀로 동네 마트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 있는 할인 코너로 향했죠. 그곳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 반값 딱지가 붙은 도시락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예전에 지영이 반찬을 해오면 이런 걸 먹으라고 가져왔냐며 타박하고 나는 할인 식품 먹느니 굶는다고 큰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입맛이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화면 속 이야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문득 지영이 매달 빠짐없이 계좌로 보내주던 50만 원이 가슴을 시리게 찔렀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지영이의 피 같은 돈이고 지영이의 마음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지영의 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끝내 걸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사과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거운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상훈 역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생활비와 자신의 빚, 보험료를 혼자 감당하려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집에 돌아가면 쉬게 해주는 아내 대신 여전히 잔소리를 퍼붓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상훈아, 네가 며느리를 잘 잡았어야지.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니의 한탄을 들으며 상훈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지난 3년 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숨이 막히고 지쳤을지 말입니다. 그는 텅 빈 편의점 계산대 앞에 앉아 지영의 연락처를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도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만 돌아올 뿐이었죠. 지영은 이미 그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지영과 엄마의 제주도 여행날이 되었습니다. 푸른 감귤밭이 내려다 보이는 소박한 펜션의 마루. 지영과 엄마는 나란히 앉아 새콤달콤한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죠. 엄마가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행복하니? 지영은 귤 한쪽을 정성스레 까서 엄마의 입에 넣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엄마. 나 지금 진짜 행복해. 지영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못된 년이라고 했죠. 맞아요. 저는 기꺼이 못된 년이 되기로 했어요. 남의 눈치만 보면서 가짜 착한 며느리로 사느니 차라리 욕 좀 먹더라도 못된 년으로 살면서 제 진짜 삶을 찾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3년간 쏟아부은 2,340만 원이라는 돈, 사실 아까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 진심과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히는 걸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뿐이죠. 매달 50만 원을 보내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게, 그 모든 희생이 당연하다는 말로 무시당한 게 돈보다 수천 배는 더 아팠거든요. 지영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엄마와 이곳 제주도에 와 있어요. 비록 화려한 5성급 호텔도 아니고 유럽 크루즈 여행도 아니지만 동네 횟집에서 소박하게 먹는 자리돔 회 한 접시가 오늘 우리의 성찬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믿어요. 내 돈으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가득 담아 쓸 수 있다는 것.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입니다.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누군가를 향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저처럼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라는 무거운 가면을 쓰고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끔은 못된 년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용기 내어 거절하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용기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제주도의 바닷가. 지영과 엄마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지영의 팔을 꼭 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최고다. 지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엄마를 마주 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번지는 황금빛 석양과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지영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영의 인생 앞에는 더 이상 시린 그늘이 아닌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